뭐 세메뉴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시티와의 경쟁? 도쿠랑 경쟁 아니에요. 여기 오면 프리패스라고 이 양반아. 경쟁자가 달로라고. 고르드랑 알로라고. 달로 마음에 안 들면 에버튼에 줘도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분위기가 잘 나는 원근이요. 다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동심은 나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블루를 포기하면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위해 이거 근데 궁금한데 이건 어디서? 이거 그냥 모자 샀어요. 이거는 배지예요, 배지. 아, 직접 붙이신 거구나. 저는 구단 공식 굿즈인 줄 알았어요. 그걸 살려다가 품절이 돼가지고 인기 많지. 인기가 확실히 많긴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되게 귀엽고 깜찍하다. 아니, 원근이 형 산타가 돼요, 진짜로. 제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님 티 아니세요? 티예요? 티도 크리스마스를 좋아요. 크리스마스. 아니 뭐 크리스마스 티를 거의 뭐 정신적 질환을 지금 정신적 질환 있는 사람들 같은. 오늘이 아마 이제 관련자들 2025년 마지막 녹화가 되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마지막에 딱 맞춰서 저희 큰형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커피도 사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아니 난 저번에 최원근 위원이 커피 안 산다고 찡찡 됐다고.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첼시 경기가 이제 전 라운드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직접 위원님이 중계하셨고 네. 네. 어떻게 좀 중계하셨어요? 뭐 잘했죠. 그 전반전 2대0 됐을 때 딱 그 하프타임 때 첫 반응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전반은 끝나고 나서 그냥 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 항상 올 시즌에 그 마르스 감독이 발전을 하는데 아쉬운 게 이렇게 분석이 안 되나. 같이 중계했던 김용남 캐스터 경기 전에 분명히 그 얘기 했거든요. 오늘 세인트 제임스 파크 엄청나게 팀 압박 들어온다. 뉴캐슬 홈에서 강팀 데려왔을 때. 그리고 홈 승률이 워낙 좋은 팀이고. 그래서 이제 빌드업 패턴을 상당히 유연하고 다양하게 해서 상대 헷갈리게 해갖고 요거를 이제 잘 풀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이 분위기 싸움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기 딱 들어가서 중계할 때도 이제 그 얘기 시작하면서 들어갔어요. 에버튼이 대인 압박 준비해놓은, 에버튼이래. 뉴캐슬이 대인 압박 에버튼이 그렇게 압박했으면 좋겠다. 너가 자꾸 날 쳐다보니까. 야, 3대0 안 된 게 다행이다. 전반 끝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후반 가니까 그래도 후반 가서 변화를 잘 주는 편이에요. 마레스카가. 그게 또 좋다. 뭐 이것보다도 결과가 그래도 잘 돼. 어찌됐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귀스토 빼고, 제임스 다시 오른쪽 수비 넣으면서 빌더 패턴 바꾸고, 쉽진 않았어요. 보면은 기트스가 그날 라인업 빠졌거든. 갇힌 것도 아닌 것 같아. 기트스가 너무 못해서 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윙어가 없잖아. 이스테반도 다치고. 그렇죠. 그런 날 가르나초가 이제 기복 타는 경기들이 있는데 욕심내고 기복 타서 잘 안 되면 거기서 조금 파괴를 올려줄 수 있는 윙어가 필요한데 없어요. 대체 자원이. 이날 첼시 뉴캐슬 경기는 왠지 모르게 맨유 팬들이 좀 웃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가르나초 때문에. 가르나초와 엘랑가. 다 맨유 출신이었어. 근데 나는 맨유 경기 보면서 오늘 새벽이었나? 그거 보면서 모르고 계속 거기서 쟤를 갖다가 사이드에서 1대1을 시켜놓으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또 그런 거야. 야, 가르나초가 나다. 첼시 막판에 뭔가 좀 하려 그러면 바로 이게 역습이. 그러니까 그런 경기는 사실 3백에 윙백 올려놓고 그거 하면 안 되거든. 4백에 그냥 걔는 오프더블 움직임 시켜야 돼. 저희가 따로 놓고. 저희 지금 첼시 얘기하는 순서라고요, 형님. 아니 본인이 먼저 가르나초 갖고 도발하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에버튼 그 정도 아니야. 이러다가 에버튼은 실제로 2승하고 맨유 순위 따라잡았거든요. 말을 조심하셔야 되냐. 아니 이런 거라도 좀 소소한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감독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니까요. 최근에 역시 그 첼시 하면은 그 마레스카 그 기자회견에서의 그것 때문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멘트를 친 거 아니야. 뭔가 보드진들과의 마찰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48시간 나오고 나이트메어 멘트를 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48시간 최악이었다. 답답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축구 이 조직이라는 게 또 금방 풀어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제 젊은 또 감독이고 아직은 보시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감독은 또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본인의 권한 외에 월권을 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서 나오는 충돌은 어느 구단이나 좀씩 있어요. 내가 보면 마르스 감독이 계속 지금 내가 보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시간이 아직은 훨씬 필요하거든. 그렇죠. 올 시즌은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한 3월까지 예를 들어서 뭐 12연패를 한다. 그럼 잘라야지. 팀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약간 겨울 이적 시장 앞두고 시위성 형태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위원님을 보셨을 때 첼시라는 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한 줄로 하면 그냥 4등 정도 할 것 같다.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할 때와 못할 때 기복에 대해서도 뭐 누차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젊은 선수들이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첼시 살펴봤고 리버풀 네. 돌을 닦는 이명철. 얘가 쇼츠를 너무 컨셉을 잡고 잘 내가 부담스러워. 너 왜 이렇게 오버해? 이 사람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 축구 얘기 안 하고 꽁트 찍는다는 더 웃긴 게 꽁트를 또 잘해요. 근데 사실 축구 경기를 리뷰해야 되는데 저는 토트넘 리버풀은 사실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경기에 좀 너무 거친 수위의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기분 좋은 경기는 아니다. 특히 이삭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직 오피셜은 안 나왔어요. 장기 일단 부상 기본 3개월? 기본 최소 약간 그 정도로 일단은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비수는 일단 슈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동작을 했어야 됐긴 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위험한 상황에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못했던 태클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고 어쨌든 리버풀은 리버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 잠시 남겨놓고 그냥 어쨌든 토트넘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토트넘은 어쨌든 좀 부진하고 홈에서의 성적은 특히 브랜트포드전이 이기긴 했지만 안 좋잖아요. 또 장현님께서 중계하셨던 노팅엄전의 경기력은 정말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매우 부진했죠. 노팅엄전은 선수들 넋이 나은 것 같더라고. 너무 왜 이렇게 심각했었어요. 패스미스를 많이 해. 근데 이 경기도 사실 토트넘은 그렇게 다르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수비적인 접근은 되게 잘했는데 공격 전개 시에는 패스 4-5번 주고받으면 폭탄 돌리기 하듯이 또 턴오버가 나오고 근데 이 경기는 노팅엄전보다는 패스 훨씬 잘했어요. 그때보다 나았어요. 아니 그때 진짜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이 골 되게 그 잘했죠. XG 값 1을 넘겼어요. 되게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나 결과를 하려 했으면 본연의 컨셉에 집중을 해야 됐는데 제가 볼 땐 너무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반칙, 좀 거친 플레이, 또 로메로의 어떤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들, 고복 행동들 이런 거는 팀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는 동작들이거든요. 뭐 시몬스의 상황도 그렇고 로메로는 특히 더 그렇고 뭔가 그런 면에서 토트넘도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감독도 팀도 좀 더 규율 잡힌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홈 경기를 할 때 유독 토트넘 또 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팬들이 막 야유를 보내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강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것들도 좀 나오고 이런 게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슬롯 감독이 한 명 퇴장 당했는데 밀리냐, 뭐 공격을 왜 이렇게 많이 당하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한 명 부족한 팀이 홈구장인데 거기서 엄청 빡세게 막 들어올 때는 같이 숫자가 많다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난 말릴 수가 있어요. 말리고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 공간이나 이런 쪽에 적당하게 이거는 승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였다고 봐요. 괜히 부딪히지 말고.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승점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이 경기는 시몬스의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의 경기력 거기에 대해서만 리버풀이 좀 불안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대신 11대 11일 때 토트넘이 이제 베리발까지 중원에 가담을 시켜서 리버풀이 최근에 자주 쓰여 있었던 좀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렸던 전형들 소보슬라이나 뭐 비르츠나 맥칼리스터, 커티스 존스. 근데 여기서 이제 커티스 존스는 줄 후방으로 내려가고 흐라벤베르가 좀 이렇게 내면은 그러니까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처럼 미드필더를 배치해서 수적으로 만들려는 전술을 썼고 브라이튼전과 인테르전은 좀 먹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세 번째 경기가 되니까 토트넘도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슬롯 감독의 30-40분까지의 내용은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토트넘보다도 전 좀 밀렸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적 열세 상황이 되고, 우위 상황이 되고서 워낙 토트넘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아올라 있었고 또 주심의 판정 성향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만의 본연의 어떤 경기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슬롯에 대한 평가, 리버풀에 대한 평가가 연승을 거두고 있고 승점을 따긴 했지만 저는 1월 초까지의 일정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다. 경기력적으로 이 30-40분 동안의 내용도 좀 불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에게 좀 대응을 받고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걸 보여줘야 그래야 좀 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잡음이 좀 많았잖아요. 예, 팀에 대한 구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면서 그래도 무패도 쌓아가고 승점을 계속 쌓고 있는 거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일단 그래도 지금 제가 벌써 여기 앉아 있거든요. 이쪽이 됐죠.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예, 한강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일단 이 위치에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좀 감사하고 그래도 에키티키가 요즘에 골을 이렇게 너무 좋죠. 비르치가 어쨌든 이제 공격 포인트 하나 쌓았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비르치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경기 이슈가 너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르치의 첫 도움보다 오히려 이삭의 좀 장기 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비르치는 사실 그 전 경기들도 잘하고 있었어요. 비르치는 앞으로도 더
여기서도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은 좀 하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측면 수비수들의 좀 센스 있는 기술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즈츠 같은 선수는 원래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좁은 영역에서 푸는 데 상당히 능한 선수거든. 그러려면 사실은 오프더볼 움직임, 동료들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하고 거기서 호흡만 맞으면은 좁은 공간도 잘 뚫어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은 많이 같이 인정받아들어요. 근데 지금 리버풀은 보면은 그걸 아직은 비즈츠랑 같이 짝짝꿍이 없어. 맞아요. 그나마 로버슨이 나와야 좀 영리하게 뭐라도 해줄 텐데 오히려 캐리케스를 좀 선발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아직 답답해요. 캐리케스도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수비 때도 볼 처리가 좀 약간 불안한 장면이 나서 옆에서 반다이크 표정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반다이크가 이게 올라 있는 게 보여요, 진짜. 아, 얘 진짜 어떡하지? 약간 이게 보이거든요.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폭이 제일 컸던 팀이 리버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2025년을 통으로 보면 네. 어떻게 좀 한 해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만 좀 힘들게 해라. 이제부터 아마 좀 올라올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는 올라온다. 맨유전 때 아스톤빌라가 하는 걸 보니까 아스톤빌라는 사실 선수들이 안 바뀌고 계속 쭉 이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에메리도 프리미어리그 치고는 되게 오랫동안 지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조직력과 선수들의 합, 이 시너지를 정말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반대로 리버풀과 같이 변할 폭이 큰 팀은 그래서 어려움에 아무래도 좀 따라오게 되는 그런 좀 과도기적인 전반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 맛을 본 빌라 강팀이에요. 빌라 10연승입니다, 지금. 지금 용남 캐스터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아스날에 비해서 그래도 맨유가 더 잘했던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결국엔 또 백스리를 썼어요. 예, 이제 아마드 나가고 윙백 이제 좀 나가니까 그래도 뭐 백으로 전환하지 않겠냐 뭔가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백스리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다시 돌이켜 보잖아요. 윙어만 4명을 보냈거든요. 레시코드, 가르나초, 안토니, 산초. 근데 위어가 없어. 전문 위어. 4명이나 보내고 은베버 1명 데려왔어요. 그리고 쿠냐, 마운트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선수들을 뭐 윙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백스리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후반전에 그 뭐 잭 플래처 이렇게 넣고 나서 약간 3-5-2 대역을 꾸리는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왜 진작에 좀 안 썼을까? 3-5-2 대역을. 3-5-2가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좀 살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근데 브루노가 부상 당하니까 이제 3-5-2를 쓰는 게 이게 너무 진짜 모순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리산드로가 이제 미드필더로 기용이 됐어요. 예, 근데 잘하던데. 진짜 잘했어. 예, 뭐 팬들도 사실 되게 보고 싶어 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리산드로 미드필더에 서는 거. 그리고 우가르테가 이제 전반전에는 좀 이런 미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해요. 왜냐면은 3-1-6 대형으로 우가르테가 혼자만 이렇게 서 있는 그러지거든요. 근데 왜 계속 혼자를 세우냐? 저도 그 장면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프타임 되자마자 제가 아무리 스포르팅 경기를 바로 찾아봤어요. 스포르팅 때도 이렇게 3-1-6 썼었나? 스포르팅 때는 3-2 빌드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맨유에 와서는 3-1-6을 하는가?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브루노가 미드필드 쪽에서의 그 경합을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러면 브루노를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공격적으로 위로 올린 다음에 공격 작업을 하는 그런 걸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반전에 결국 브루노 나가고 리산드로 돌아오면서 바로 그 상급 빌드업 배경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우가르테가 후반전에는 훨씬 더 편안해 보였어요. 네. 조금 위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가르테는 아래쪽에 그것도 괜찮고요. 리산드로가 있으니까 좀 더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유가 참. 빌드업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3-1-6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유니콘 같은 것 같아요. 유니콘.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치마스 대 존재. 말했을 것 같아요. 네. 3-1-6에서 그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나. 거의 없죠.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뭐 발밑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우가르테한테 그런 역할을 맡기니까 당연히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압박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 이게 중계 또 하셨잖아요. 맞아요. 스포르팅 때 아모린 감독 축구를 저도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할 때 종종 봤던 생각이 나는데 스포르팅과 맨유의 차이점은 저는 백스리의 가운데의 존재도 크다고 봐요. 스포르팅에서는 코아테스 선수가 또 코아테스. 네, 그 자리를 보면서 미드필더 지역으로 쭉 올라와서 빌드업 때 마치 3-1이지만 2-2처럼 변형되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게 또 원볼란치에 있는 선수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거든요.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백스리를 꾸릴 때 뭐 더리우트가 백스리 가운데를 부상이 아니면 설 때가 많지만 더리우트도 마냥 빌드업에 저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진 않거든요. 특히 백스리 가운데에서 전진까지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고 맥과이어는 어떤 기동성이나 패스 선택을 생각하면 당연히 좀 어울리지 않고 그 자리의 선수가 좀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빌드업 시의 리스크가 좀 감수되는 그런 구조라고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더리우트하고 맥과이어도 없는 상황에서 헤븐을 중앙에 세우고 있는데 요로도 지금 뭔가 좀 약간 퍼포먼스에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6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1-6 빌드업 같은 거 하려면 제가 볼 땐 비티냐 같은 미드필더 한 선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곧 겨울 이적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메뉴 얘기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트가 아닌 맨체스터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자신 있으십니까?
시티와의 경쟁. 시티 가도 도쿠랑 경쟁 아니에요. 여기 오면 프리패스라고 이 양반이. 경쟁자가 달로라고, 보르드랑 달로라고. 달로 마음에 안 들면 에버튼에 줘도 괜찮아요. 에버튼 우풀백 필요한데 달로 정도는 사실 에버튼 입장에선 정말 좋은. 근데 요즘 맨유 선수들 보면 아시겠지만 볼의 눈이 또 높아요. 걔네가. 아모림이 오고 2025년 1년을 좀 풀로 한번 보내보셨잖아요. 어떻게 한번 1년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난 그래도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유연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긴 했어. 쓸 때도 시스템도 잡혀가서 그런지 확실히 지금 득점이 리그 2번째거든요. 공동 2위예요. 세트피스 득점이 좋아요. 근데 수비가 지금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불안한 수비가 지금 그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 미드필더 때문이기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마침 또 지금 브루노하고 메이누가 둘이 이제 부상으로 좀 몇 경기 빠질 것 같아요. 이 경기 동안 저는 좀 수비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예. 25년 한 줄로 이제 요약하자면 기다릴게 세메뇨.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다른 합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튼스 줄게, 기튼스. 마지막 이제 완우 형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맞아. 다시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니 이 경기도 축구 경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오브라이언이 블로킹을 했어요. 배구야 배구. 사실 뭐 에버튼이 좋은 흐름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2연패를 한 건데 첼시전 아스날전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큰 타격도 아니고 일단 발이 얘가 로티원전에서 데뷔골 한 번 넣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겉멋이 생겨가지고 근본을 잃어버렸다. 홈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갑자기 홈에 데뷔골 넣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머리에 지렁이 10마리가 생겼어요. 아이고야. 이 겉멋을 부리기 싫게 그러면서 경기에서 퍼포먼스도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이상한 거 하고 막. 일기 못하는 놈인데 격려해주려고 박져준 건데. 정신 차려라. 빨리 머리에 지렁이 다시 없애매고 개인 훈련 열심히 해야 해라. 이 말을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아스날전 때는 일단 그 오브라이언의 핸드볼이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스날전 준비 나름 괜찮게 했다고 보거든요. 오브라이언 그 핸드볼이 나오기 전까지 걔는 왜 그런 거야?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정말 그냥 변호 아닌 변호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옆에 칼라피오리가 뛰어오는 걸 보고 경합하려 딱 도약을 하다가 근데 이게 딱 칼라피 몸에 대면서 이게 딱 이렇게 된 거지. 팔이 못 내려가야 돼. 못 내려간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3살째에서 볼 땐 미친놈인 거고.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에버튼도 PK 얻을 수 있었어요. 박스 안에서 이 발 그 공 뒤에 이렇게 터치했는데 발 친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동안 축구를 봤을 때 그 장면에서 그건 한 PK 10개 중에 한 7, 8개, 8, 9개는 다 PK가 선언된 걸 그렇죠. 많이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공 먼저 터치했는데 그 발 찬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PK. 온필드조차 안 보고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발이가 완전히 소요된 상황에서 걷어찬 게 아니고 그냥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에서 가면 적적이었다라고 그냥 그런 근거로 본 것 같아요. 납득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PK야. 저도 네. 결국에는 그 핸드볼이 큰 변수가 돼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 또 맥닐이 이제 은디아의 대체자로 나왔잖아요. 맞아. 맥닐의 퍼포먼스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은디아가 빠진 기간 동안 어쨌든 맥닐, 디블링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죠. 에버튼이 올 시즌 전 정말 컨퍼런스 리그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순위가 10위라서 사실 승점차가 별로 안 나요. 그 정도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이 팀은 모이스 감독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만 한 골 승부를 해야 돼. 수비 밸런스, 압박 다 좋아. 그런 거 좋은데 이제 그거는 결국 한 골 승부를 공격적으로 반점 찍어줘야 이제 이 팀은 승점을 따는 팀인데 내가 볼 때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로 한 명 과감하게 될 거 아닌가. 어떤 선수 약간 점 찍어놓은 선수 있어요? 학포라고 있어요. 뒤에도. 난 학부 에버튼 오면 엎드려 절해. 난 저번에도 말했지만 니콜라스 잭슨 에버튼 오면 신슨이야. 말로 지르크지 그리고 우가르테. 아, 지금 패키지예요? 뭐 크리스마스 패키지? 어쨌든 뭐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에버튼은 앞으로 남은 일정이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에 4번의 일정이 벌리, 노팅엄, 브랜트포드, 울버햄튼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볼 땐 최소 3승은 해야 돼. 1월 이제 초에 1월 이적 시장이 또 열리기 때문에 예,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떤 선수들이 좀 보강이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에버튼은 왜 2025년 요약? 진짜 에버튼 너무 무시하네요. 네, 에버튼 한 줄 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버튼 딱 모에스 감독이 이제 모에스 1기 시절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준 한 해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희망과 함께 지켜보자. 네. 관련자들 이제 2025년 저희가 9월 때부터 시작을 했나요? 매주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